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 미국 증시의 이 거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최근 다시 개학된 이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포털인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국 증시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미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거품인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품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거고요. 백남주 연구원, 우선 미국 증시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의 경우는 올해 초에 1800선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이제 1960선을 넘어서 2000선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 2007년 말 사상 최고치였던 155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해서 2009년 초에는 700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뒤에 미국의 양적 완화를 계기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등락을 거듭한 뒤에 2011년 말에는 이제 1000선에서 꾸준히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지난 2년 6개월 가까이 큰 폭의 하락 없이 꾸준히 올라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2013년 초에 이제 2007년 당시에 사상 최고치였던 1550선을 이렇게 넘어섰고 이후에 끝 모르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제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2011년 말경에 10,000선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현재 17,0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에도 16,400선이었던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S&P 500 지수 그림을 계속 보는데요. 봐도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들던데요. 그렇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나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긴 해도 크게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작년 말 올해 초는 이 한파 영향으로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왜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서 푸니까 증시가 올라왔던 거고요. 이렇게 풀린 돈이 공장을 짓거나 고용을 늘리는 등의 이 실물 경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는 더 크게 올라왔던 거죠. 제로금리 수준의 초저금리 수준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라서 이 증시로 이제 돈이 모이고 있는 거고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큰 틀에서 미 증시는 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부양 정책 기조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상승을 하고,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부양 정책 기조가 이제 장기간 가지 않을 거다, 이제 단기간에 끝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고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좀 기존 통념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 왔던 거죠. 네, 이 연준이 돈을 풀면 증시가 오르는, 그리고 돈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증시가 내리는 이런 추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미국이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과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도 증시는 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긴 하죠. 일단 이제 미 연준이 푸는 돈을 1차, 2차 때처럼 한꺼번에 안 줄이고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또 미리 줄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금융 투기 세력들을 이제 달랜 측면이 이제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테이퍼링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거고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과도하게 이제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것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제로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증시가 오르고 있는 국면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전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이 연준의 이 통화금융 정책 회의가 있었죠.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 결과와 증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6월 17, 18일 양일간 이제 통화금융정책회의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죠. 보통 FOMC라고 하는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로 수준의 금리도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건 예상해 왔던 거고요. 근데 더욱 주목되었던 것은 이제 앨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경기 현안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실업률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구직 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고용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가 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2.1%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준의 목표치와 근접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실업률이 많이 떨어져서 고용 시장이 회복되어 있는 국면이라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그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만큼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이르다 이런 신호를 이제 준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앨런 의장의 발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지표들이 좋아졌는데 그거를 좋게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예, 그 역으로 이제 투기 자본들이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증시로 이제 몰려들어서 증시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뭐 몇몇 지표들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좋지 않은 지표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좋게 나온다는 지표들도 역시 이제 애초에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경기 지표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큰 요인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증시 참여자들은 좋은 측면만 계속 보면서 뭐 낙관론을 계속 펼치고 그에 따라서 또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증시가 오르는데 꼭 뭐 객관적인 근거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예. 예, 증시가 오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증시가 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큰 건지 아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네, 우선 앞서서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은 미국의 양적 완화를 포함한 경기 부양 효과 때문인 측면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풀렸던 돈들이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이제 증시 등의 투기 목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말 자체가 이제 그만큼 실물 경제와 주가가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14년 1분기에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9% 하락을 했습니다. 한파의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너무 큰 폭으로 이제 경제가 위축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기업 투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고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이 미국 경제 추세도 경상수지의 경우에 분기당 한 1,000억 달러 수준의 적자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택 시장의 경우도 가격 증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역시 4월의 경우에 이제 전달보다 0.1% 감소하는 등 여전히 이제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고용은 어떻습니까? 이 경기를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 고용 현황인데요. 네, 고용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뭐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요.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다룬 것 같고요. 실업률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 계속. 그래서 10%까지 육박하던 실업률이 올해 5월에는 6.3%까지 이렇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고용 자체가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이제 구직 포기자 등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거고요. 이러한 기조는 이제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뭐 별다른 다른 사항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미국 경기가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물 경제와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괴리가 있으면 거품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현재 증시가 실물 경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편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갈 만큼 오를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이 증시의 중요성이 하도 커져서 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증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증시에 대한 거품 논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이제 미국 주가를 보고 이제 미국 경제 회복세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현재 미국 증시가 거품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증시 수준이 미국 실물 경제와는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또 여전히 막대하게 풀린 돈으로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국면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위기는 아직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경기 부양 조치들이 아직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집니다. 네, 이 증시와 실물 경제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후에는 또 이 괴리가 이 조정되는 소위 거품이 꺼지는 이런 국면이 올 걸로 봐야 할 텐데요. 이게 그냥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 어떤 충격이 올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네, 거품은 이제 뭐 어느 시기에 다다르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뭐 그 강도에 있어서는 조정 강도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요. 따라서 이후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속도라면 올해 10월이나 12월 정도가 되면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펼쳐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돌입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는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이제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가고 있는 이 증시는 이 실물 경제 회복보다는 여전히 무한대 이 경기 부양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그에 따라 거품이 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세계적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또다시 계약된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재미 저희가 지난 3월 14일 5회 방송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문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죠. 이 방안은 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급여 기준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고 60% 소득공제를 10% 소액공제로 바꿨죠. 그래서 지원 대상자들한테는 아마 월세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 시행의 결정적 문제였던 이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이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뭐 해결 방안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임대료 납부를 인정하는 증빙 자료를 늘렸죠. 왜냐면 확정일자만 해주다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같은 것들로까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려서 세입자들이 2 내지 3년 살다 이사한 뒤에 이 옛날 집주인의 눈치를 안 보고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살게 되면 일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상당 부분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덧붙여서 그간 감춰져 있던 이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이 노출되어서 과세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 이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이 노출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이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임대를 하고 있던 집주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제도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소위 3호 보완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랬죠. 이제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이 무력화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그리고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을 빌미로 해서 2주택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집주인들에게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환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이제 과세 기준 과표라고 하죠. 이 과표에서 제외되는 필요 경비율을 60%로 높여주고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기본 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기로 했었죠. 네, 이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하는 소득인데요. 뭐 소득 구간별로 6%에서 38%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로 연 1,200만 원 이하면 6%,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3억까지는 35%, 3억 원 초과 시에는 38%가 이게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임대소득을 가진 분들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월급도 많고 가표도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리과세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이익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보완책으로 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는 뭐 거의 아예 세금이 면제가 됐고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경우는 이 60%인 1,2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4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과세되는 이 돈,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되는 돈은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뭐 800만 원 수준이었고요. 여기에 세율 14%를 매기면 이 56만 원에서 112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됐죠. 그래서 연 2천만 원이면 이제 월 167만 원의 수입인데 이 중에 한 4만 7천 원에서 9만 3천 원. 그러니까 뭐 거칠게 얘기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도록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정권의 핵심 기반인 이 다주택자들과의 반발 때문에 뭐 정책을 무력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이 당정 협의에서는 또 어떻게 이게 또 손을 댄 건가요? 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당초 2주택자와 이제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이 분리과세, 그러니까 14%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택 보유 기준을 폐지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과 이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들한테도 적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 이제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 보유수나 그 보유주택 가격과 상관이 없이요. 그리고 과세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400만 원 이 기본 공제 대상을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이게 늘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3주택자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고 종합소득세를 24% 내는,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표가 4,600에서 8,800만 원 구간에 있는 임대소득자라면, 그러니까 임대소득 외에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죠.
이번에 제도 개혁 전에는 이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이 임대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264만 원. 그러니까 임대소득 2천만 원에서 필요경비 45%인 900만 원을 뺀 뒤에 나머지 1,100만 원에 이제 24%의 세율을 곱해서 적용을 하면 264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이 시행이 돼서 3주택자인 이 사람이 이제 분리과세가 되면 필요경비율이 일단 60%로 올라가니까 일단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빠져서 800만 원이 과세 대상액이 되고 여기에 14%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112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264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152만 원, 그러니까 57.6%인데요. 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400만 원 기본 공제 대상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슬쩍 바꾼 것도 눈에 띄는데요. 원래 이 보완책이 이제 소득 없이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는 은퇴자들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꾼다는 건 그 명분과는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과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대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샀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자는 사실상 대부분 고소득자들인 거고 이분들은 대부분 뭐 국민연금이든 뭐 공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또는 이자나 배당 수익 같은 은퇴나 퇴직 후 수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 기준을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슬쩍 바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소득 없이 월세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 거짓 명분에 불과했던 거고 따라서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그러니까 14% 분리과세가 도입될 근거가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자녀나 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고 따로 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그간 감춰뒀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따로 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간 뭐 집주인들이 반발한 이후에는 이 문제도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에 이제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지역가입자 중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한테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간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노출이 되더라도 그게 2천만 원 이하면 추가 건보료 부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 3주택자들과 고가의 이 1주택자들이 우리도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거두는데 왜 2주택자와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니까 정부가 이걸 들어준 거고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모든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추가 인상이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노동자나 농민, 뭐 서민의 이야기는 거의 귓등으로 흘려듣는 정부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또 어찌나 알뜰살뜰 챙겨주는지 이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이 2번이나 바뀌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 언론에서는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문제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던 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난리를 쳐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이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 3주택자나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이번 조치로 이제 결국엔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것 같군요. 이번 조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 이런 반응입니다. 실제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혜 대상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수 제한보다 이 분리과세 기준점을 3천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더 좋았을 거다 이러면서 추가 계약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연 3천만 원이면 원로는 한 250만 원인데
월 이제 80만 원짜리 원룸 3개, 월 50만 원짜리 원룸 5개, 월 30만 원짜리 방 8개인 이 다세대 주택 보유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자는 건데요. 이게 이뤄지면 이 주택 임대 소득 과세는 거의 100% 무력화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정 협의가 끝난 거고 이 국회를 거치면서 이게 또 어떻게 계약이 될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 기준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사실상 100% 무력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임대 소득이라는 건 이제 불로소득인 거고 따라서 세율이 더 높아야 하는 건데 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은 연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을 이자 소득세인 15.4%로 하면 7조 5천억 원이 넘고 20%로 하면 10조 원의 세금을 매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계약안은 안 그래도 이제 무력화된 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더 무력화시키면서 이 정부의 이제 부자 본색, 집주인 본색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주인들은 더 많은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지 않으면 과연 누구에게 이제 부족한 세금을 걷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계약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